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판례 정리죠. 최종 판례 정리해가지고 민사특별법 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판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판례가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좀 어렵다면 이 부분은 어차피 시험이 안 남았으니까 결론만 숙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이제 적용 범위예요. 일단 주거용 건물이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논하는 것은 뭐냐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에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예외는 있어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고요. 따라서 자연인이라면 외국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번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임대인이 꼭 그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소유자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반드시 적법한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임대차 계약, 여기 첫 번째 줄부터 가야 되겠네, 그죠?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것도 지금으로 참 잘 나와요. 그래서 임대인은 반드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X점. 다만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효한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명의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그렇지만 명의 신탁자는 대외적으로 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진정한 권리자잖아요. 진정한 소유자잖아요. 따라서 이 명의 신탁자도 임대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명의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도 우선 변제권도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꼭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다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유효한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명의 수탁자가 소유자이고 명의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명의 신탁자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의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도 보호된다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에 명의 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번인데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꼭 전부가 주거용 건물이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일부가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이 있는데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쓰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기억해 두시고. 근데 만약에 이게 거꾸로인 경우는 어떨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오히려 비주거용 부분이 더 크고 일부가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뭐 될 수는 없는 거죠? 적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 판례는 뭐냐면 이렇게 오히려 비주거용 부분이 더 큰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유일한 주거인 경우, 다른데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예외까지 기억해 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중요하니까 원칙적으로 일부가 비주거용이더라도 쓰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반대로 비주거용 부분이 더 넓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주거용 부분이 만약에 유일한 주거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판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결론문 보시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을입니다. 을의 문제인데, 을의 경우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뭐가 더 넓죠? 비주거용 부분이에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가불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판례니까 결론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본도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아주 시험이 잘 나와요. 자, 이 사람이 주택임차인인데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돼가지고 전세권자이기도 해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주택임차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의 권리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했다 그래서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 그래서 주택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또 주택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 그래서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한 것을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범 판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꼭 임대인 소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뭐가요? 권한이 필요하다. 그렇죠? 따라서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이죠. 일단 자, 대항요건은 뭔가요?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날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전세권에서 이런 거 했었거든요. 전세금은 반드시 수수돼야 되는데 기존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죠. 그러면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기존 채권으로 임차보증금을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요건을 갖췄다면 대항력도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따라서 전세금도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는 것처럼 임차보증금도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 전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한 요건이에요. 일단 다가구죠. 자, 다가구형 단독주택은 전입신고를 할 때 뭐만 정확하면 되죠? 집원만. 따라서 동호수가 잘못됐거나 동호수가 기재가 안 됐더라도 뭐만 정확하다면요? 집원만 정확하고 전입신고가 됐다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임차여 전입신고라는 경우 뭐만요? 집원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편의상 구분해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는 없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번 판례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간접점이 하는 경우에요. 자, 그럼 이게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뒤에서 좀 또 나오는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와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주택입니다. 근데 을이 임차인인데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사를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을은 이사를 못 오고 병에게 뭘 했냐면 전대를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갑이 동의를 안 해줬다면 을에게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때 대항 요건은 누가 갖춰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차인이 인도받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날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 대항 요건은 누가 해야 되냐면 전차인이 해야 되는데요. 그때 갖게 되는 대항력은 누구가 갖는 거죠? 임차인이 갖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권리보다 병의 권리가 더 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을에게 대항력이 없다면 병에게 무엇이 인정될 수 없어요? 대항력이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항력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군 거죠?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 보시면 자, 임차인과 점유관계, 매개관계 기하여 이게 뭐죠? 전대차입니다. 당의 주택을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가 누구죠? 전차인이죠.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하나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주민등록 안 되는 거죠. 비로소 누가요?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게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번 판례죠. 자, 보증금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대항력을 취득하고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 보증금을 완납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특히 대항력의 경우에는 아직 보증금을 다 안 줬더라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이길날 뭐가요? 대항력이 생긴다. 물론 지문에서는 뭐예요? 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 하나요.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것들은 간단하기 때문에 알면 쉬운데 모르면 틀리니까 보자고요. 임차인이라 함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까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보증금을 전액 지급해야지만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번이죠. 자,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주민등록은 꼭 임차인 본인이 할 필요는 없어요.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소멸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족과 함께 살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다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다면 대항력이 뭐가 되겠어요? 소멸되겠지만 임차인 본인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고 가족의 주민등록이 남아있다면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무엇을 인정합니까? 대항력을 인정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첫 번째 쪽을 보시면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해 볼 수는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의 대항력은 상실하지는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만약 이 사람이 임차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면 대항력은 물론 소멸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바번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 가족과 함께 이렇게 나와 있죠.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든 어떻든 간에 주민등록이 뭐가 됐어요? 이전됐다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은 뭐죠? 소멸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후에 다시 주소지로 재전입하면 요 재전입한 때로부터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소멸됐던 대항력이 소급해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회복되는 것은 아닌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이탈이라 볼 수는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력권의 상실로 뭐가 되는 거죠? 소멸되는 것이고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 안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인데 대항력이 발생하려면요 주민등록이 정확해야 돼요. 뭐만 정확하면 되냐면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돼요. 따라서 전입신고가 정확히 됐다면 첫째 4번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했더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요. 둘째, 전입신고만 정확히 됐다면 전출신고가 잘못됐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고요. 세 번째, 전입신고만 잘 됐다면, 정확히 됐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지번이 잘못됐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뭐만 정확하면 되죠?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번입니다. 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대항력이 소멸돼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불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의 임의로 이전됐어요. 이건 불법한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은 그대로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4번 판례입니다. 이게 좀 뒤에 넣을 걸 제가 잘못했네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주택 임차권이 있고요. 이 사람은 인도받았고 전입신고 주민등록해서 대항요건을 요건을 갖췄는데 이 사람의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각각 임대인 간의 계약으로 보증금을 증액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증액했다. 그래서 현재 보증금이 얼마냐면 2억 5천만 원인 거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경매를 했어요. 그러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저당권이 소멸되고요. 요 갑의 주택임차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기 때문에요. 따라서 경락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5천만 원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저당권보다 빠른 보증금 2억 원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요 저당권보다 늦은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경락인에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요 판례 취지고요. 간단한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기억 안 해두시면 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이해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죠.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그럼 이 사람은 먼저 대항력을 갖췄고 그리고 나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이후에 보증금에 대해서 증액을 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 보시면 임차인은 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하여 왜요?
증액 전 임차 보증금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왜요? 증액 전의 임차권은 요 저당권보다 빠르니까요.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 보증금으로서는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간단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범 판례인데, 자, 요런 문제입니다. 자, 말로 말씀드릴까요? 자, 우리가 주택 임차권자가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임차 보증금을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냐면요,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청구하는 거죠.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는 임차 보증금을 상환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밑에서부터 네 번째 보시면, 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다른 사람은 바뀌었단 말이죠. 이러한 임대인의 집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 뭘 제기해두면요, 이의를 제기해주면은 누구한테도요? 양도인에게도 전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태도고요. 실무적으로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 또 시험에도 가끔 내는 편이니까 결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번입니다. 자, 하번은 뭐냐면, 자,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도 물론 자연인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주민등록을 못 하거든요. 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면 주민등록을 해야 뭘 인정해줘요? 대항력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못 하는데 뭘 해야지 대항력이 인정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외국인 등록입니다.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 신고 또는 국내 거서 신고나 거서 이전 신고에 대하여는 까지인데 복잡하다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외국인 등록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의 취득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임차인이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이 사람들은 뭘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죠? 외국인 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 사례는 그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보증금의 회수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또 몰라, 혹시나 모르는 게 아니라 뭐 어차피 시험 문제는 뭐 이런 형태로 나온단 말이죠. 자, 사례가, 자, 아파트예요. 주택이죠. 근데 맨 앞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하고 임도 전입 신고를 했고 그 다음으로 병 앞으로 저당권이 됐고요. 그리고 갑이 뭘 했습니까? 확정일지를 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병 앞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저당권, 병 저당권 무조건 소멸되고요. 자, 주택 임차권과 같은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자와 비교하기 때문에 이 을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뭐가 되죠? 소멸된다.
자, 근데 이제 배당을 받는데, 주택이 여기죠. 소멸된다. 배당을 받는데, 자, 확정일자라면 주택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1순위는 을이고 2순위는 갑이 아니라 병이고 갑이 뭐죠? 3순위다. 이 관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기본이고 가장 복잡한 사례고 기본적으로 이 사례를 가지고 좀씩 변형을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 사례 반드시 이해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 가번 판례는 뭐냐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제1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것도 굉장히 뭐냐면 특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요. 그 사람은 인도받고 전입신고, 주민등록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갑이 비로소 뭐죠? 확정일자를 했죠. 자, 이 사람은 확정일자를 갖췄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또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권을 갖췄기 때문에 대항력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을이 경매하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의 저당권은 소멸되지만 갑의 주택임차권 원칙적으로 소멸되질 않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권을 갖췄으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임차보증금을 누구한테 돌려받으면 되냐면 경락인한테 돌려받으면 되는 거죠. 전액을. 소멸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임의로 배당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 주택임차권이 소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배당 순위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갑이 1순위가 아니라 을이 1순위고 갑이 뭐죠? 2순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을이 받고 남는 게 부족하면 갑이 임차보증금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첫째, 만약에 보증금액 잔액이 존재하면 이때는 배당을 선택했더라도 갑의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은 배당을 선택 안 했다면 뭐 되지 않았을 권리죠? 소멸되지 않았을 권리니까요. 다만 이 건물이, 이 주택이 또 경매가 돼서 2차 경매에 들어갔을 때는 2차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결론 보시면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에 의하여 뭐 할 수는 없죠? 배당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고, 이런 관계가 성립되려면 방금 말씀드린 그 사례여야 되니까 사례도 같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자, 전출했던 임차인이죠. 다시 임차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뭐죠? 이전했어요. 그러면 기존의 대항력은 소멸되고 재전입했을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어떻게 해요? 다시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재전입을 할 때, 다시 주민등록을 할 때 또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결론,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전출됐다가 다시 돌아오면
기존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전입신고를 했을 때 다시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데 또다시 재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 확정일자를 안 받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번 판례입니다. 다번 판례. 아우 길죠, 그죠? 긴데 그 얘기를 들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했던 이 사례는 임차인이 이사도 못 오고 전대라는 바람에 전차인이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을에게 뭐죠? 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갑이 을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을이 임차인이 이사 와서 인도받았고요. 또 그리고 주민등록도 하고 전입신고죠. 그리고 확정일자도 했어요. 자, 이러다가 을에게 임차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또는 전대를 했어요. 물론 갑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 전차인이나 양수인은 뭐죠? 전혀 보호받을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이 사람들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을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가 병에게 뭐죠? 승계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제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임차권을 양수했어요. 그러면 저의 대항력은 제가 주민등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임차인이 주민등록했을 때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저의 배당 순위는 저의 확정일자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한 때를 기준을 한다는 거죠. 물론 전대차가 이루어지더라도 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뭐가 되는 거죠? 유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말로 쏘니까 굉장히 뭐죠? 복잡해요. 그래서 결론 보시므로 임차권의 양수는 누구죠?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법 3조 2 제2항 및 같은 법 8조 1항이 가지고 있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전차인도 원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법 제3조 2의 제2항 및 같은 법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뭐 할 수 있죠? 대의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관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이 제한되는 경우인데요. 이건 판례인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만약에 그 주택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주택은 뭐가 돼야 돼요? 철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임차인이 주택 임차인이라도 보호받지 못하고요. 서로 그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보시면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됐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으니까 건물은 뭐가 돼야 돼요? 철거받아야 돼. 따라서 소액 임차인은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 어차피 건물은 철거된 거니까 건물에 든 돈이 안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서 건물이 철거될 운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임차인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복잡한데 일단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또 주거용 건물이라면 그것이 무허가 건물인지 미등기 건물인지 뭐 하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고요. 또 마지막으로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주거용 건물이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법 판례인데 이건 일종의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에요. 자,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임차인이 나 대항력 주장하지 않겠다, 나 우선변제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임대인과 특약을 했더라도 그것은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무효인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예외로 볼 수 있는데, 자, 근저당권자가 은행입니다. 건물에 대한 담보 가치를 조사 왔어요, 은행 직원이. 그랬더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임대차 계약도 안 했고 또 자기는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경매가 돼가지고 쫓겨나게 되니까 이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죠? 금반원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판례입니다. 자, 일단 임차인의 계약기준 조건인데 지금 이게 5년인데 지금 뭐로 바뀌었죠? 10년으로 바뀌었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상가 건물 임차권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도 인정돼요.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예정된 거니까.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도 인정이 되거든요. 그럼 법정 갱신은 그것도 10년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정갱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따라서 갱신 요구는 10년 동안만 할 수 있는 거지만 법정갱신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은 10년의 제한이 없이 계속해서 갱신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다와 해가지고 그죠? 나와 다란 때.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예요. 자, 상가 건물이든 주택 임대차든 증액 청구의 경우에는 5%, 100분의 상가는 5%, 주택은 20분의 1, 상가 건물은 100분의 5니까 둘 다 5%죠. 5%를 초과할 수가 없거든요. 또 한 번 올렸으면은 1년 이내는 또 오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가 건물의 특히 문제인데 이거는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해요. 따라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를 하는 것은 재계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간의 연장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법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것은 재계약이 아니라 기간의 연장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기간 동안 갱신 요구했다는 이유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갱신을 요구해서 갱신하는 거면서 요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죠? 재계약한 것처럼 위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형식적으로는 재계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갱신 요구권의 행사를 이유로 갱신된 거라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증액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좀 복잡해진 얘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 100분의 5의 제한이 있고요. 특히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 동안 갱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갱신된 경우에도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재계약이냐 아니면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된 거냐,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답은 보시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자, 일단 계약갱신 요구를 했죠, 그죠? 종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라번 100분의 5를 초과해서 뭐 할 수는 없어요? 증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마번 판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올해 판례인데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자, 갱신 요구는 이게 몇 년이죠? 10년 동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 요것도 10년 동안만 그런 거냐 문제인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10년 동안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임차인은 갱신 요구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어요. 그랬을 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은 10년으로 그 기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읽어볼게요. 상가 임대차 10조 제2항에 따른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 4 제1항에 따라 권리금 회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자,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출제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판례를 정리했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